장난감 전차 K2 한국 놈들 이제 덫에 걸렸군. 놈들의 조준경 십자선이 제 미간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으니까요. 하얗게 덮인 설원, 바람에 펄럭이는 폴란드 국기, 그리고 긴장이 풀린 앳된 병사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훈련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초였습니다. 전쟁은 예고장 따위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묘하게 비릿해지고 등 뒤의 솜털이 곤두서는 기분 나쁜 감각으로 먼저 찾아올 뿐이죠.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그 지옥 같았던 3초 뒤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대원들이 맨주먹으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피냄새 진동하는 기록입니다. 영하 25도.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 철책선의 겨울도 혹독하지만 이곳 동유럽 폴란드 국경지대의 추위는 그 질감부터가 달랐습니다. 살갗을 베어내는 듯한 칼바람이 아니라 마치 젖은 수건으로 온몸을 감싸 얼리는 듯한 뼛속 골수까지 파고드는 묵직하고 끈적한 냉기였습니다. 속눈썹에 달라붙은 성에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서로 엉겨붙어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보안경을 거칠게 훔쳐내며 전차장 해치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걸작, 검은 표범 K2 흑표 전차 10대가 하얀 설원 위에 웅장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우웅 1500마력의 거대한 디젤 심장이 내뿜는 배기음이 대지를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후미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아지랑이가 주변의 눈을 순식간에 녹이며 피어올랐고 그 일렁임 너머로 폴란드군의 붉은색과 흰색 국기가 선명하게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헬멧에 부착된 송수신기를 고쳤으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쨍하게 울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곳은 평화유지군도 단순 파병도 아닙니다. 전쟁 억지력을 위해 급파된 대한민국 육군 교관단의 훈련장. 그리고 저는 이 강철의 맹수들을 이끄는 사육사 강철민 중령입니다. 오늘 훈련은 단순한 기동 훈련이 아니다. 제 목소리가 무전망을 타고 각 전차에 탑승한 폴란드 신병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20 초반의 청년들.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기가 덜 든 녀석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양에서 온 낯선 교관에 대한 호기심과 세계 최정상급 전차를 조종한다는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한국의 산악 지형과는 다르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늪지대와 침엽수림. 자칫하면 55톤짜리 쇳덩이가 눈 구덩이에 처박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이곳에서 K2의 유기압 현수장치가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특히 자세 제어 기능은 실전에서 너희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선두 차량인 1호차에서 패기 넘치는 복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교관님. 이안 소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안. 유독 눈빛이 형형하던 그 친구였습니다. 훈련 첫날부터 저를 찾아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싶다. 한국 전차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달라며 서툰 영어로 질문을 쏟아내던 열정적인 장교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국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조종수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전차 시동 상태 점검. 유압 계통 꼼꼼히 확인해. 이 날씨에 오일이 굳어서 서스펜션이 먹통되면 우린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 안에 갇히는 꼴이다. 걱정 마십시오, 중령님. 이 녀석 강원도 철원 영하 30도 혹한기 훈련도 버틴 놈입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십시오. 아주 짱짱합니다. 조종사박 상사의 너스레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전해지는 엔진의 규칙적인 진동. 전차병들에게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보다 더 편안한 그 소리에 잠시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훈련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까마귀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상 징후는 아주 사소하고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원 위를 한가롭게 날아다니던 까마귀 떼가 갑자기 울음을 뚝 멈추더니 숲 반대편으로 급하게 날아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포식자에게 쫓기듯이 말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전차의 엔진 진동과는 묘하게 다른 아주 불쾌하고 둔탁한 진동이 지면을 타고 군화 밑창으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이건 전차 엔진 소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짐승이 땅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기어오는 소리. 2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발달한 재촉이 머릿속에서 시뻘건 경고등을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박상사 엔진 꺼. 네. 지금 예열 중인데 끄면 다시 걸 때. 당장 끄라고. 엔진 정지. 제 고함에 놀란 박상사가 황급히 시동을 껐습니다. K2 흑표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자 훈련장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하게, 더욱 공포스럽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콰득, 콰드득, 우지끈. 수십 개의 강철 궤도가 얼어붙은 대지를 지지기고 아름드리 나무를 부러뜨리며 다가오는 소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쌍안경을 들어 국경선 너머의 빽빽한 침엽수림을 훑었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나무들 사이로 부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금속성의 차가운 광택, 그리고 숲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붉은색 광학 장비의 섬광. 그것은 오늘 훈련 스케줄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사령부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적 기습이다. 전원 해치다다. 밀폐 기동하라. 제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쇠액. 대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소리보다 먼저 충격이 닥쳤습니다. 전방 200m 지점에 있던 훈련 통제소 건물이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을 토해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쾅!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뒤이어 터진 폭발음이 전차의 장갑을 웅웅거리는 종처럼 때렸습니다. 폭풍에 휘말린 눈가루가 시야를 가렸고 하늘에서는 흙더미와 콘크리트 파편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발의 진동이 흉곽을 강타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내 눈. 눈이 안 보여. 엄마, 살려줘요. 통신망 너머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처 해치를 닫지 못하고 나와있던 폴란드 신병 몇 명이 충격파에 튕겨나가 눈밭을 굴렀습니다. 하얀 설원은 순식간에 검은 흙과 붉은 선열 그리고 찢겨나간 군복 조각들로 얼룩졌습니다. 훈련용 공포탄, 연막탄, 천만에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이역겨운 공기. 이건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는 명백한 살상용 고폭탄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진짜로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각 차량 전차장은 부상자 확인하고 즉시 산개 대형으로 펼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다 죽는다.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포탑 내부의 잔망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비규환이 된 현장.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폴란드 신병들은 공포에 질려 전차를 제자리에 세워둔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그들에게 동료가 눈앞에서 팔다리가 꺾인 채 쓰러지는 광경은 감당하기 힘든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치지직, 치직, 마이크 테스트. 아군 전술 통신망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암호화된 우리 주파수를 뚫고 들어온 목소리. 그것은 짙은 러시아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한국놈들 그리고 폴란드 애송이들. 비싼 장난감 탱크놀이는 이제 끝났다. 해킹이었습니다. 놈들은 이미 우리의 위치는 물론 통신 채널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격 통제 컴퓨터의 모니터를 주시하며 놈들의 발신 위치를 역추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숲의 경계선이 무너지며 거대한 강철 괴물들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지끈 쿵. 거대한 침엽수가 성냥개비처럼 꺾여 쓰러지며 육중한 전차 한 대가 숲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납작한 포탑, 덕지덕지 붙은 반응장갑, 그리고 포탑 정면에서 붉게 빛나는 눈아이 같은 교란장치. 저건 T-90? 아니, 최신 개량형 T-90M이다. 열상 장비 화면 속 차가운 숲속에서 시뻘건 열점들이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T-90M을 선두로 BMP-3 장갑차와 보병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명백한 침략 행위. 여기는 울프팩.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목숨이 아까운 놈들은 전차를 버리고 꺼져라. 자비롭게도 3분을 주겠다. 울프팩.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뇌리 속에 잊고 있던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유럽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돈만 주면 민간인 학살도 서슴지 않는다는 악명 높은 민간 군사 기업 PMC. 정규군 마크를 떼고 러시아 정부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미친 사냥개들. 놈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전쟁이 아니라 토끼 사냥 정도로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놈들의 선두 전차가 포신을 천천히 돌려 도망치는 폴란드군 의무 차량을 조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쾅! 단 한 발. 의무 차량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화염 구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경고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살인을 유희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저는 주먹으로 포수석의 등받이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지독한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얀소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정상인데. 탄이 없습니다. 우린 빈 껍데기입니다. 쏘고 싶어도 쏠 게 없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기동 및 조종 숙달 훈련이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전차에는 훈련용 연막탄과 공포탄, 그리고 기관총용 소구경 탄약만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저 두꺼운 반응장갑을 뚫을 대전차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APFSDS는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반면 저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러 온 굶주린 늑대 떼였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탄약은 없고 아군은 패닉 상태이며 적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K2의 기동력이라면 저 구형 전차들 따위는 쉽게 따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는 순간 저들은 마을로 진입하여 민간인들을 학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의 자존심이 도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포수 김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의 조종수 박상사를 백미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우리 죽는 겁니까? 박상사, 김하사. 네, 중령님.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저 늑대 새끼들이 우리 제자들을 다 물어 죽일 거다. 그리고 한국 전차는 겁쟁이들이 타는 고철이라고 소문이 나겠지.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가죽 장갑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20년 전 임관식 때 다짐했던 선서를 떠올리며 가장 차분하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퇴는 없다. 전차장 강철민, 현시간부로 훈련 상황을 종료하고 실제 전투 상황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중령님, 탄이 없지 않습니까? 뭘로 싸웁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얀소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얀소위, K2 흑표는 단순히 포만 쏘는 물건이 아니다. 이 녀석은 55톤짜리 쇳덩어리지만 동시에 스포츠카보다 민첩한 맹수다. 놈들에게 보여주자. 한국산 호랑이가 이빨 없이도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전원 내 뒤를 따르라. 전투 기동 실시. 웅웅웅. 다시 한번 흑표의 엔진이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포탄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엔진과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강철의 맹수들이 비로소 시퍼런 눈을 떴습니다. 전원 급속 후진. 연막탄 전개. 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K2 흑표의 포탑 측면에 부착된 다영역 연막탄 발사기가 펑펑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자욱한 백색 연기가 전차 주변을 감싸며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적의 레이저 무기 거리 측정기를 교란하기 위한 1차적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눈속임일 뿐입니다. 진짜 생존 본능은 전차의 심장 파워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웅 쾅!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피스톤을 미친 듯이 돌려댔습니다.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7초. 조종수 박 상사가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자 전차는 마치 투석기에서 발사된 돌처럼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엄청난 지포스 중력 가속도가 몸을 뒤로 젖히게 만들었고 무한 궤도가 긁어낸 눈과
흙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쾅! 쾅!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 적의 125mm 활강포탄이 장렬했습니다. 불과 1초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굼뜬 구형 전차를 타고 있었다면 지금쯤 불타는 고철 속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녹아내렸을 겁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차체를 흔들었지만 K2는 이미 유령처럼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기랄, 저놈들 조준이 정확해. 레이저 무기 경보 장치 LWR가 미친 듯이 울립니다. 포수 김하사의 외침. 적들은 숙련된 사냥꾼이었습니다. 연막을 뚫고 열상 장비로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산 호랑이의 발놀림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박 상사, 지그재그 기동. 평지라고 안심하지 마. 둔덕을 이용해. 알겠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K2 흑표가 서론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라면 덜컹거림 때문에 승무원의 내장이 뒤틀릴 속도였지만 흑표는 달랐습니다.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ISU가 거친 노면의 충격을 물 흐르듯 흡수했습니다. 차체는 요동쳤지만 포탑은 자이로스코프처럼 수평을 유지하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스키 선수가 모굴 코스를 내려오듯 거대한 덩치가 눈 덮인 언덕을 부드럽게 타고 넘었습니다. 통신망 너머로 폴란드 신병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맙소사, 이렇게 빠른 전차는 처음 봐요. 엔진 소리가 달라. 저건 기차가 아니라 제트기야. 이안 소위가 이끄는 1호차도 제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T-70이나 PT-91 같은 구형 동구권 전차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험지에서 시속 60km를 가볍게 넘기는 K2의 기동력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을 겁니다. 반면 우리를 쫓는 울프팩의 T-90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 녀석들은 검은 매연을 뿜으며 맹렬히 추격해왔지만 거친 설원 지형에 발이 묶여 둔탁하게 덜컹거렸습니다. 엔진 출력의 차이, 그리고 현수장치의 기술 격차가 설원 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3시 방향, 적 고속 기동 차량 접근. 김하사의 다급한 외침에 잔망경을 돌렸습니다. 숲의 측면 오솔길을 타고 BRDM2 정찰 장갑차 2대가 튀어나왔습니다. 바퀴 달린 차륜형 장갑차인 녀석들은 도로를 타고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측면을 파고들어 퇴로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놈들의 포탑에 장착된 14.5mm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두두두두두. 총탄이 K2의 측면 장갑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다행히 전차의 장갑을 뚫지는 못했지만 놈들은 우리의 위치를 본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좌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 눈을 멀게 하지 않으면 곧 곡사포탄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주포는 쓸 수 없다. 공축 기관총과 전차장용 기관총으로 대응해. 거리가 너무 멉니다. 흔들려서 조준이 안 됩니다. 김하사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600m 거리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표적을 기관총으로 맞추는 건 베테랑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도망치는 중이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훈련장에서 얀소위가 물어봤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교관님, 한국 전차는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서요? 박 상사, 전방 11시 방향 언덕 보여. 저기로 치고 올라간다. 네, 저기는 경사가 너무 급합니다. 뒤집힙니다. 잔말 말고 밟아. 올라가면서 전방 무릎 꿇기 자세 제어 실시. 박 상사는 제 의도를 즉시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흑표가 굉음을 내며 가파른 언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전차가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느낌이 든 순간 자세 제어, 다운, 슉! 유압이 빠지는 소리와 함께 달리는 전차의 앞부분이 푹 꺼지며 차체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웅크리듯 K2의 전면부가 낮아지며 언덕의 경사면과 완벽한 각도를 이뤘습니다. 이 기능은 원래 산악 지형에서 아래쪽 적을 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달리는 와중에 차체의 롤링 좌우 흔들림을 강제로 억제하고 사격각을 확보하는 데 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안정되었습니다. 덜컹거리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조준경 십자선 안에 의기양양하게 달려오던 BRDM 장갑차의 측면이 꽉 찼습니다. 지금이다. 쏴. 타타타타타타탕. 제 해치 앞에 달린 K6 12.7mm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동시에 포수석의 7.62mm 공축 기관총도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반동. 굵직한 예광탄들이 붉은 선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고 정확히 적 장갑차의 얇은 측면 장갑에 박혔습니다. 콰직, 쾅, 마치 깡통을 찢는 듯한 소리. 12.7mm 철갑 소이탄은 BRDM의 장갑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연료통과 엔진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명중입니다. 선두에 있던 BRDM이 붉은 화염을 토하며 옆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관성에 의해 눈밭을 몇 바퀴나 구르며 처참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장갑차는 기겁을 하며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뭐하느냐? 이게 한국산 흑표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주포 탄약이 없어도 우리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동력과 자세 제어 능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통신망에서 얀소위의 흥분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교관님, 방금 그건 마법입니까? 전차가 춤을 춥니다. 놈들이 우리를 못 맞춥니다. 감탄은 나중에 해라 얀.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우리는 적의 정찰조를 박살내고 1차 포위망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00m로 보이는 숲은 여전히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분노한 늑대떼의 포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전대원, 전방의 붉은 숲으로 진입한다. 거기서 놈들을 요리한다. 엔진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솟구치는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영하 20도의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원 엔진 정지. 지금부터 숨소리도 내지 마라. 제 명령에 따라 10마리의 맹수가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웅웅거리던 1500마력의 엔진음이 사라지자 붉은 숲이라 불리는 침엽수림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숲의 이름처럼 붉은 갈색을 띤 거목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어둑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놈들의 추격을 따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의 경전차들을 박살내고 숲으로 들어왔을 때 뒤쫓던 T-90들의 엔진 소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신병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놈들이 숲까지는 못 들어오나 봅니다. 통신망으로 들려오는 얀소위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놈들은 사냥개 PMC들입니다. 먹잇감을 눈앞에서 놓친 맹수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T-90은 숲에서도 충분히 기동할 수 있는 전차입니다. 그런데 왜 추격을 멈춘 거지? 그 의문은 사격 통제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는 순간 소름 끼치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차장님, 위성 GPS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통신도 먹통입니다. 김하사의 떨리는 보고. 계기판의 모든 신호 막대가 X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형 탓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광대역 재밍, 즉 전파 방해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당했다. 우리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탁 트인 설원에서는 K2의 기동력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기동이 제한되고 시야가 꽉 막힌 이 숲이라는 감옥으로 우리를 유인한 것입니다. 치지직, 삑. 그때 먹통이 된 줄 알았던 통신기에 다시 그 불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밍을 뚫고 들어오는, 아니 우리 주파수만 열어놓고 농락하는 이반의 목소리였습니다. 쥐새끼들이 드디어 쥐덫에 들어갔군. 붉은 숲은 묘지로 쓰기에 아주 아늑한 곳이지. 그의 비웃음과 함께 숲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반딧불이? 아니, 그보다 훨씬 기계적이고 차가운 불빛, 드론이었습니다. 자폭용 드론들이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매달려 시퍼런 카메라 렌즈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차 내부의 경보 시스템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레이저 무기 피탐. 경고. 다수의 대전차 미사일 조준 감지. 3시 방향, 9시 방향, 12시 방향. 사방이 적입니다. 포수 김하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숲의 나무들 뒤에서, 눈더미 아래에서 위장망을 쓴 보병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RPG-7 로켓과 코넷 대전차 미사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차전이 아니었습니다.
전차에게 가장 취약한 매복 보병에 의한 근접 사냥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포위되었습니다. 나무 때문에 포신을 돌리기도 힘든 좁은 공간. 사방에서 날아올 미사일을 피할 공간은 없었습니다. 교관님, 놈들이 쏘려고 합니다. 침착해. 포탑 돌리지 마. 놈들을 자극하지 마라.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포신을 움직이면 바로 발사 버튼을 누를 기세였습니다. 이반은 우리가 공포에 질려 떠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소문은 많이 들었지. 하지만 이 거리에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 내 놈들의 그 얇은 상부 장갑이 버틸 수 있을까? 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면 장갑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흑표지만 측면과 상부는 대전차 미사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대응할 고폭탄도 없습니다. 기관총만으로 저 숲속의 숨은 수백 명의 보병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그때 제 눈에 이 숲의 지형이 들어왔습니다. 빽빽한 나무들, 그리고 바닥에 깔린 두꺼운 얼음층.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겨울철에만 얼어붙는 늪지대였습니다. 이반, 내 놈이 하나 강구한 게 있다. 저는 꺼져가는 통신기를 잡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놈이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에게 거는 최명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쥐새끼가 아니라 범이다. 그리고 범은 궁지에 몰리면 쾅!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숲의 입구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적들이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구의 나무들을 폭파해 쓰러뜨린 것입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쿵, 쿵, 쿵 대지를 울렸습니다. 이제 뒤로 갈 길도 없습니다. 발사! 이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쉬익! 숲의 사방에서 하얀 연기 꼬리를 그리며 대전차 미사일 수십 발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죽음의 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이안 소위의 공포에 질린 눈, 김하사의 얼어붙은 손, 그리고 눈앞까지 다가온 불꽃.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전 대원, APS 능동방어 체계 가동, 자동 요격 모드 활성화, 기계를 믿어라. 제 외침과 함께 조종수들이 일제히 붉은색 토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숲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미사일의 굉음 속에서 한국의 AI가 눈을 떴습니다. 쉬익!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숲의 사방에서 날아온 수십 발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이 하얀 연기 꼬리를 그리며 우리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궤적을 쫓는 것조차 버거운 속도. 이안 소위가 비명을 질렀고 포수 김하사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짧은 0.5초의 순간 베테랑인 저조차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차의 장갑이 아무리 두꺼워도 상부와 측면으로 동시에 쏟아지는 미사일 세례를 버틸 재간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절망의 찰나에 깨어난 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피땀 흘려 빚어낸 인공지능 한국형 능동 방어 시스템 APS이었습니다. 위협 감지, 대응탄 발사, 기계적인 음성 안내가 끝나기도 전에 K2 흑표의 포탑 측면에 장착된 대응탄 발사기가 불을 뿜었습니다. 파파파팡, 쾅! 마치 전차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강철 우산을 펼친 것 같았습니다. 전차로 쇄도하던 적의 미사일들이 차체에 닿기도 전 공중에서 무언가에 부딪힌 듯 잇따라 폭발했습니다. 눈앞에서 시뻘건 화염과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귀를 찢는 폭음이 숲을 뒤흔들었고 엄청난 폭풍이 나무들을 뒤로 젖혔습니다. 으악! 통신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대한 경악이었습니다. 자욱한 폭염과 먼지가 가라앉자 숲속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적장 이반은 확신했을 겁니다. 잿더미 속에 불타는 고철들만 남았을 거라고.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것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서 있는 열대의 흑표 전차였습니다. 그저 포탑 위에 그 흐름이 조금 묻었을 뿐 강철의 맹수들은 건재했습니다. 날아오던 미사일을 정확히 10m 전방에서 요격용 산탄으로 격추시켜버린 것입니다. 뭐야? 왜 안 터져? 불발탄인가? 아닙니다. 미사일이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터져버렸습니다. 도청된 적들의 무전에서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얀소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관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까? 놀라지 마라, 얀. 이게 바로 능동방어체계 APS다. 날아오는 파리도 격추시키는 한국의 기술이지. 저는 짐짓태연하게 말했지만 등 뒤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작동할 줄은 저도 몰랐으니까요. 한편 이 시각 폴란드 작전사령부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드론이 전송하는 실시간 전투 영상을 지켜보던 폴란드 장성들과 나토 관계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번쩍이는 폭발 섬광, 그리고 멀쩡히 걸어나오는 K2 전차의 모습. 그것은 현대전의 상식을 파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저거리에서 코넷 미사일 집중 포화를 막아냈다고. 미 육군 파견단장인 스미스 대령이 쓰고 있던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 게다가 산탄 방식이라 주변 보병 피해도 최소화했어. 저건 전차가 아니야. 움직이는 요세포 트러스야. 옆에 있던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말이 사실이었어. 스펙상의 과장이 아니었단 말이다. 당장 한국 측에 연락해. 2차 인도분 물량 최대한 빨리 당겨달라고 해. 영국의 BBC 방송은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폴란드 국경의 기적. 한국산 전차 미사일 비를 뚫고 생존. 화면 하단에는 K-웨폰 게임체인저 전장의 판도를 바꾸다라는 자막이 붉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붉은 숲의 전장. 적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필살기였던 대전차 미사일 매복이 무위로 돌아가자 보병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쏠 무기는 있는데 쏘면 막히고 위치만 발각되니 공포에 질린 것입니다. 이반 대장, 놈들은 괴물입니다. 미사일이 통하질 않습니다. 닥쳐. 다시 쏴. 쏠 수 있는 건 다 쏟아부어. RPG, 박격포 전부 다. 입안에 악에 바친 고함.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APS 레이더는 미사일을 요격함과 동시에 미사일이 날아온 원점을 정확하게 역추적하여 사격 통제 컴퓨터에 좌표를 띄웠습니다. 표적 식별 완료. 다수 표적 자동 추적 중. 제 눈앞의 모니터에 숲속 곳곳에 숨은 적들의 위치가 붉은 네모박스로 표시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아니요.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숨을 곳 따위는 없었습니다. 전 대원 들리는가? 놈들이 우리에게 위치를 가르쳐줬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포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례를 할 차례다. APS가 찍어준 좌표대로 공중 폭발탄 장전. 단순한 고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머리 위에서 터져 파편을 비처럼 뿌리는 참호 속의 적을 잡는 귀신. K2의 주포가 숲의 어둠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조준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맛본 소감이 어떠냐, 늑대들. 공수는 1초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은 우리였습니다. 숲은 일순간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찢어발길 듯 쇄도하던 수십 발의 대전차, 미사일이 허공에서 불꽃놀이처럼 산화해버린 직후였습니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적들의 거친 숨소리와 당혹감에 찬 웅성거림이 전차의 외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차가 미사일을 스스로 막아내는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깎아 만든 차가운 과학기술의 승리였습니다. APS 레이더가 역추적한 적들의 위치 데이터가 사격 통제 컴퓨터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붉은 점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무 뒤, 바위 밑, 얕게 파놓은 참호 속. 놈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은폐해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전차포는 직사무기이니 장애물 뒤에 숨으면 맞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지요. 교관님, 적 보병 위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얀 소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주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전차를 잡는 관통 탄날탄이 없습니다. 지금 적재된 건 장애물 개척 훈련용 고폭탄 뿐입니다. 저걸로는 적 전차의 장갑을 뚫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탄약은 대전차전에는 무용지물인 고폭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얀소위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적의 전차가 아니라 숲속에 숨어 미사일을 날려대는 저보병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폭탄에는 한국군만이 운용하는 특별한 신관이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도요. 이한 소위, 잘 들어라. 우린 지금 탱크를 잡는 게 아니다. 쥐새끼들을 잡는 거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포수 김하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신관 설정 모드 변경. 목표물 상공 5m. 스마트 공중 폭발 모드 세팅해. 네. 공중 폭발 모드 말씀이십니까? 김하사의 눈이 커졌지만 손은 이미 익숙하게 패널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K2 흑표의 주포는 단순히 쇳덩이를 날리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포신 끝에 달린 신관 장입기는 발사되는 순간 탄약에 전자 신호를 입력합니다. 너는 날아가다가 정확히 목표물 머리 위 5m에서 터져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윙, 철컥 소리를 내며 노란색 탄두의 고폭탄을 약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120mm의 거대한 강철 주먹이 장전되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든든했습니다. 전 차량 데이터 링크로 표적 분배 완료.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사격 개시. 제 외침과 동시에 흑표의 포신이 불을 뿜었습니다. 쾅, 쾅, 쾅. 10대의 전차가 일제히 포효했습니다.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숲의 공기가 맹렬하게 진동했습니다. 폭우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어두운 숲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격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포탄들이 나무줄기에 부딪혀 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머리 위, 적들이 숨어있는 참호와 바위의 바로 위 허공. 그곳이 타격 지점이었습니다. 슈, 펑, 퍼버벙.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 포탄들이 허공에서 맹렬한 섬광을 터뜨렸습니다. 지면 충돌식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목표 지점 상공에서 정확하게 터진 포탄은 수천 개의 텅스텐 파편을 아래쪽으로, 즉 적들의 정수리를 향해 소나기처럼 뿌려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철의 비였습니다. 으악! 살려줘! 위다! 위에서 터진다! 숨을 곳이 없어! 적들의 통신망은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무 뒤에 숨으면 안전할 줄 알았던 놈들에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파편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두꺼운 참호벽도 아름드리 나무도 소용없었습니다. 파편은 중력을 타고 위에서 아래로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RPG를 들고 있던 사수들, 미사일 유도 장치를 잡고 있던 관측병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숲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파편에 찢겨 눈처럼 흩날렸고 하얀 설원은 적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드론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폴란드 지휘부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전차포라고? 마치 저격수가 쏘는 것 같군. 숨을 곳을 없애버리는군요. 한국군 교리, 정말 무섭도록 실전적입니다. 스미스 대령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 개발된 이 기술이 폴란드의 평지 숲에서도 완벽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약 3분간의 일방적인 포격, APS로 미사일을 막아내고 공중 폭발탄으로 보병을 지워버리는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 앞에 악명 높던 용병 기업 울프팩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놈들은 악마야. 후퇴. 보병들 다 죽는다. 후퇴해. 적의 부대장급으로 보이는 자가 울부짖으며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숲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패잔병들이 무기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이다. 아직 놈들의 머리가 남아있다. 보병들이 제거되자 숲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진짜 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병의 어모를 잃고 발가벗겨진 적의 주력 전차 T-90M들. 이반이 타고 있는 지휘 차량을 포함한 5대의 전차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습니다. 놈들은 알았습니다. 보병 없는 전차는 숲속에서 눈먼 코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지켜줄 인간 방패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하사, 전방의 적 전차 식별되나? 식별됩니다. 하지만 중령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고폭탄밖에. 관통력이 부족해서 정면 승부는 불가능합니다. 김하사의 말대로였습니다. 보병은 쓸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적 전차의 두꺼운 전면 장갑을 뚫을 송곳이 없었습니다. 고폭탄으로 T-90의 반응 장갑을 뚫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죠.
적장 이반도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도망치려던 전차를 멈추고 다시 포신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하, 탄이 떨어졌나 보군. 그래, 고폭탄으로는 내 장갑을 못 뚫지. 이제 끝장을 보자, 한국놈들. 이반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은 T-90의 125mm 주포를 믿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맹수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끄는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어제까지의 겁쟁이 신병이 아니라는 것을. 전 대원 들리는가? 잘 들립니다, 교관님. 얀소위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전장의 열기 속에 단련된 강철 같은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적은 우리가 이빨이 없다고 생각하고 덤벼든다. 그렇다면 보여줘라. 호랑이는 이빨이 없으면 앞발로 쳐서라도 뼈를 부러뜨린다는 것을. 저는 조종수 박 상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 상사 준비됐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물론입니다, 중령님. 들이받아 버리겠습니다. 우웅. K2 흑표의 엔진이 붉은 숲을 찢어질 듯 울리며 RPM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포탄이 안 통하면 55톤의 질량 그 자체를 무기로 쓴다. 우리는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강철과 강철의 격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죽어라, 한국놈. 적장 이반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거친 눈보라를 뚫고 튀어나온 T-90M 전차 한 대가 제 정면으로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불과 200m. 전차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투우장의 솥싸움에 가까운 초근접 거리였습니다. 놈의 125mm 주포 구멍이 시커먼 동공처럼 확대되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포신은 정확히 제 전차 지휘 차량 1호차의 포탑 링터런 링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목덜미. 저는 반사적으로 조종수 박 상사의 어깨를 걷어차며 회피 기동을 지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숲의 빽빽한 나무들이 좌우를 가로막고 있었고 후진 기어를 넣기엔 놈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에 닿아 있는 시간이 더 빨랐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20년 군 생활.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는 자부심. 하지만 그 마지막이 이 폴란드의 차가운 숲속 이름 모를 용병의 손에 의한 죽음이라니. 등골이 서늘해지며 시간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다가올 충격을 대비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죽더라도 놈에게 들이받아 기를 터주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교관님, 위험합니다. 오른쪽 측면 숲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얀소이였습니다. 녀석이 탑승한 2호차 K2 흑표가 제 명령도 없이 독단적으로 엔진 RPM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무한궤도가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으며 미친 속도로 튀어나갔습니다. 마치 어미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대신 맞으려는 새끼 맹수처럼 얀소위의 전차가 제 전차와 이반의 포신 사이 그 좁은 틈으로 몸을 던져 끼어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인 측면 장갑을 적에게 적나라하게 노출한 채로 말입니다. 안 돼. 얀, 멈춰. 비켜. 제 비명은 터져나온 굉음에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쾅. 고막이 터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멀어졌습니다. 이반의 전차에서 발사된 125mm 대전차 고폭탄이 얀의 전차 우측면에 정확히 직격했습니다. 태양을 삼킨 듯한 엄청난 섬광이 어두운 숲을 집어삼켰고 폭발의 충격파가 10m 뒤에 있던 제 전차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잔망경 시야가 온통 붉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으며 얀의 전차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자가 훈련 첫날 서툰 경례를 붙이며 웃던 그 어린 폴란드 장교가 저를 살리겠다고 대신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최신 3.5세대 전차라도 측면 장갑은 얇습니다. 게다가 저 200m 거리에서 러시아제 고폭탄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생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메탈제트라고 불리는 초고열의 구리 분사가 전차 내부를 휩쓸고 지나갔을 끔찍한 상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릴 뿐 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응답해.
얀, 제발 응답해.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크하하, 봤느냐? 멍청한 녀석. 입안에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의리놀이를 하더니 꼴 좋구나. 고철이랑 같이 타 죽었어. 저 안에서 통고이가 됐을 거다. 다음은 내 차례다. 강철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개자식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슬픔은 순식간에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포수 김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김하사, 놈에게 돌격해. 포가 안 되면 그냥 들이받아버려. 같이 죽자. 우리가 죽더라도 저놈만은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김하사도 입술을 깨물며 조종 레버를 당기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익 슈! 불타오르던 얀의 전차 그 시커먼 연기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아니라 강력한 고압가스가 분사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주 낮고 묵직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우웅, 위잉. 그것은 전차의 포탑 구동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입안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숲속의 모든 병사들이, 저도 김하사도 숨을 멈추고 연기 속을 응시했습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자욱한 검은 연기와 화염을 뚫고 거대한 강철의 포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숲의 공기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마치 지옥불 속에서 걸어나오는 악마의 뿔처럼. 철커덕. 전차장의 해치가 열리는 소리가 숲의 정막을 날카롭게 깼습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교관님, 저 살아있습니다. 얀 소희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K2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측면에 부착된 반응 장갑 RA 블록 대여섯 개가 터져나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사이드 스커트는 찌그러져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체는 멀쩡했습니다.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폭발 속에서도 내부는 관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떡해? 측면을 맞았는데? 정통으로 맞았는데 왜 안 터진 거야? 입안의 목소리가 당혹감을 넘어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아니, 전 세계 어떤 전차 교범의 상식으로도 측면을 맞고 저렇게 멀쩡할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제 전차였다면 이미 포탑이 사출되어 하늘을 날고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편집증적인 생존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적의 포탄이 닿는 순간 K2 표면에 부착된 비활성 반응장갑이 먼저 폭발하며 적탄의 메탈 제트를 분산시켰습니다. 1차 충격이 줄어든 상태에서 특수 세라믹과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복합 장갑층이 남은 운동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충격으로 발생한 미세한 화재조차 내부의 자동 소화 장치가 0.05초 만에 감지하고 할론 가스를 분사해 초기에 진압해버렸습니다. 이한 소위가 해치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그을음 묻은 얼굴로 피 묻은 장갑 낀 손을 들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경고등은 좀 떴지만 엔진, 구동 계통, 사격 통제 장치 전부 정상입니다. 이 전차 정말 미친 방어력입니다. 끄떡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신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대한민국 공학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병사의 생명이 최우선이다라며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완성한 그 집요한 생존 본능이 오늘 이 먼 이국 땅에서 한 젊은 장교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적들은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쏘면 터져야 하는데 터지기는커녕 불을 끄고 포탑을 돌려 자신들을 노려보는 전차. 그것은 싸울 의지를 근본부터 꺾어버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T-90M은 이제 더 이상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불사신 앞에 선 겁먹은 강아지에 불과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전차라고? 저건 괴물이야. 대장, 도망쳐야 합니다. 놈들은 죽지 않습니다. 미사일도 안 통하고 포탄도 안 통합니다. 적의 무전망이 패닉으로 물들었습니다. 입안에 T-90M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궤도가 미끄러지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늑대가 꼬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안도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아주 냉철한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장갑이 찢어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얀 소위 훌륭했다. 내가 한국 전차의 맷집을 전 세계에 증명했어. 감사합니다, 교관님. 이제 반격해도 되겠습니까? 그 녀석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전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 이제 봐주는 건 없다. 탄약이 없다고. 아니, 우리에겐 아직 전차 자체가 남아있다. 저는 도망치려는 입안의 전차를 조준경 중앙에 넣으며 통신망 전체에 나지막이 하지만 서리발처럼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놈들에게 알려줘라. 대한민국 전차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어라. 죽지 않는 불사신들의 군단. 열대의 K2 흑표가 일제히 엔진을 포효하며 겁먹은 늑대들을 향해 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이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전원 하객진 대형으로 상계. 놈들의 측면을 쳐라. 제 명령과 함께 열대의 K2 흑표가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지며 설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입안의 T-90M 부대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빠져나와 국경 너머로 필사적으로 도주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흑표라는 맹수 앞에서는 무의미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속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러시아제 T-90M이 검은 매연을 뿜으며 시속 45km로 헐떡거릴 때 1500마력 파워팩을 장착한 K2는 시속 70km로 눈밭을 미끄러지듯 주파했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적 전차들과 달리 흑표의 포신은 마치 허공에 고정된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요철을 암 내장형 현수장치 ISU가 물 흐르듯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사격장에서 고정 표적을 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방적인 학살의 서막이었습니다. 거리 1500, 사격 개시, 목표 적 3호차 궤도, 발사, 쾅, 달리는 전차에서 쏜 포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밀도였습니다. 이안 소위의 전차에서 발사된 고폭탄이 도주하던 적 T-90의 오른쪽 궤도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콰직 끼익! 궤도가 끊어진 적 전차는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팽이처럼 빙글 돌더니 옆으로 처박혔습니다. 나이스 샷! 다음 목표. 비록 전면 장갑을 뚫을 관통탄은 없었지만 우리에겐 적의 발과 눈을 멀게 할 고폭탄과 12.7mm 중기관총이 있었습니다. K2의 사격 통제 장치는 적 전차의 가장 약한 부위인 궤도, 엔진 그릴, 포수 조준경만을 골라 붉은 십자선을 띄워주었습니다. 이 시각 폴란드 작전사령부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추격전을 지켜보던 나토 장성들의 입에서는 신음인지 감탄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맙소사, 저게 가능한 기동입니까? 시속 60km로 험지를 달리면서 표적의 궤도만 골라 맞추다니요. 미 육군 스미스 대령이 안경을 벗어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헌터킬러 기능입니다. 전사장이 다음 표적을 찍어주면 포수는 방아쇠만 당기면 되죠. 한국군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상식을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외과 수술 수준의 정밀 타격입니다. 화면 속에서 또 다른 T-92 엔진룸을 피격당해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나토 장교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K방산의 위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전장. 살려줘. 항복하겠다. 통신망을 통해 적들의 비명 섞인 애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항복은 포신을 돌리고 나와서 해라. 도망치는 놈에게 자비는 없다. 자비란 강자가 베푸는 것이지 약자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확실한 응징을 통해 놈들의 뼈에 공포를 새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할 테니까요. 이제 남은 건 선두에서 도망치는 적장 입안의 지휘 차량뿐이었습니다. 놈은 부하들이 당하는 동안 연막탄을 미친 듯이 뿌리며 국경선 바로 앞까지 도망쳐 있었습니다. 저놈만큼은 내가 잡는다. 박상사 오버부스트. 밟아. 꽉 잡으십시오. 날아갑니다. 우웅쾅.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흑표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순식간에 입안의 전차 옆으로 따라붙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10m. 나란히 달리는 상황. 저는 옆을 보며 이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놈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다급하게 포탑을 제 쪽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늦었다. 놈의 포탑이 돌아가는 속도보다 제 전차의 기동이 빨랐습니다. 박 상사. 충격 준비. 들이받아. 충격 대비. 쾅. 55톤과 48톤의 강철 덩어리가 충돌했습니다. 엄청난 금속성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K2 흑표가 T-90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밀어버렸습니다. 무게중심이 무너진 이반의 전차가 기우뚱하더니 국경선 표지석을 들이받고 눈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궤도가 헛돌며 눈을 파헤쳤지만 이미 흑표의 육중한 차체가 놈의 퇴로를 막아선 뒤였습니다. 이반의 전차 포신이 덜덜 떨며 저를 향해 돌아오려 했습니다. 최후의 발악.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 전차의 120mm 주포가 놈의 포탑 링, 즉 포탑과 차체 사이의 틈새를 0.1mm 오차도 없이 겨눴습니다. 체크메이트다. 저는 아주 차갑게 중얼거리며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고폭탄이 놈의 포탑 링 틈새에서 터졌습니다. 전차를 파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포탑 구동 장치가 녹아버렸고 놈의 주포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끄집어내. 제 명령에 얀소위와 폴란드 병사들이 달려들어 T-90의 해치를 뜯어냈습니다. 연기 자욱한 전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반이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한국 전차는 장난감이라며 비웃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바지를 입고 눈 덮인 땅에 처박혔습니다. 살려줘.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용병대장. 얀소위가 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 배지를 꺼내 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잘 봐라. 내 놈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 이안의 주먹이 이반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퍽. 놈이 옥수수 털리듯 이빨을 뱉으며 쓰러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10대의 적 전차는 모두 고철이 되어 널브러져 있었고 살아남은 용병들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제로. 그 흐름과 칠이 좀 벗겨진 것 외에는 10대의 흑표 모두 엔진이 펄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완승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던 폴란드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로우 패스 비행을 하며 굉음을 울렸습니다. 교관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얀소위가 헬멧을 벗어던지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댕과 눈물로 엉망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했습니다. 저는 전차장 해치 위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가 차가운 폴란드의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 이겼다. 아주 완벽하게. 그때 제 헬멧 통신기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긴급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강중령 귀관과 한국군 교관단의 활약에 경의를 표하네. 방금 대통령께서 특별 명령을 내리셨네. 오늘부로 K2 전차 500대 추가 도입 계약을 즉시 체결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고마네. 우리 조국을 지켜줘서. 저는 피식 웃으며 통신기를 껐습니다. 계약 따위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제자들이 살아서 웃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든 이 강철 호랑이가 세계 최강임을 증명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설원 위로 석양빛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적들의 잔해 위로 승리자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그리고 K방산의 위대한 승전보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폴란드의 들판에는 무거운 침묵과 매캐한 디젤 냄새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포신의 열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설원을 비추자 파괴된 적 전차들의 검은 잔해들이 마치 흉물스러운 묘비처럼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차장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5톤 강철 덩어리 안에서 생사를 오간 지 불과 30분. 하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얀소위가 전차에서 뛰어내려 제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검댕으로 엉망이었고 군복은 땀과 기름으로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얀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와락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청년이 저를 형제처럼 껴안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등, 아니 방탄조끼 위를 투박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해냈다. 훌륭했다, 얀. 그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투 내내 지하실에 숨죽여 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 지팡이를 짚은 노인. 그들은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장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힌 K2 전차들을 보고는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백발의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전자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건네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폴란드어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문득 70여 년 전 우리 조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렸었죠.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유엔군의 탱크를 보며 안도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교관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얀 소위가 컵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씁쓸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했다. 내 조국도 예전엔 도움을 받던 나라였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싶어서. 얀 소위는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숙연해지더니 자신의 전차 측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리고 장갑이 패어나간 상처. 그 흉터는 얀이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교관님, 이 전차의 상처 수리하지 않을 겁니다. 페인트 칠만 다시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혈맹이라는 증거니까요. 혈맹, 피를 나눈 형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무기를 팔러 온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치지직. 강철민 중령, 여기는 사령부. 전대원 무사한가? 복귀하라. 오늘 밤은 보드카가 동날 준비를 해야 할 거다. 통신망 너머로 들려오는 사령관의 유쾌한 목소리에 대원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긴장이 풀린 병사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자, 돌아가자. 따뜻한 밥 먹으러. 저는 다시 전차 위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K2 흑표가 기분 좋은 진동을 울리며 깨어났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부대로 복귀하는 흑표의 행렬.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폴란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포탑 위에 서서 멀어지는 마을과 주민들을 향해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호국영령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가장 절도 있고 가장 경건한 자세로 충성.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